있도록 쫓아내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그는 이후 아름다운 아내와 아들, 딸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자랐다고 한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옛날 한양에 네로라 하는 부자인 김판서가 살았다. 김판서에게는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그는 세 딸을 몹시 예뻐하며 애지중지 키웠다. 어느덧 김판서의 첫째 딸이 16이 되어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김판서는 곱게 자란 딸이 자랑스러웠고 그녀가 시집갈 때 커다란 논과 밭을 선물로 줄 요량이었다. 첫째 딸의 혼인을 며칠 앞둔 어느 비오는 날 김판서는 내리는 비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무료함에 딸들과 이야기나 할까 하여 먼저 첫째 딸을 불렀다. 김판서는 첫째 딸에게 물었다. 만약 당신이 자주 깊은 밤에 깨어나 뒤척이며 잠들기 어려워한다면 창가에 강원도 보령꽃을 키워도. 딸아, 너는 누구 복으로 이리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첫째 딸이 대답했다. 당연히 아버지 복으로 먹고 살지요. 김판서는 첫째 딸의 대답에 몹시 흐뭇해했다. 곧이어 그는 이번에는 둘째 딸을 불렀다. 딸아, 너는 누구 복으로 이리 잘 먹고 잘 사느냐? 둘째 딸이 대답했다. 누구 복이긴요? 아버지 복이지요. 아버지 덕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김판서는 둘째 딸의 대답에 더더욱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곧이어 막내딸을 불렀다. 딸아, 너는 누구 복으로 이리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러자 10살 난 막내딸이 대답했다. 제 복으로 먹고 삽니다. 무엇이? 김판서는 재차 물었다. 다시 대답해 보아라. 네가 누구 복으로 먹고 산다고? 제 복으로 먹고 산다고 했는데요. 김판서는 막내딸의 대답이 너무나 괘씸했다. 막내딸은 큰언니의 혼인 선물로 아버지가 논과 밭을 선물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을 터였다. 그러면서도 자기 복으로 먹고 산다고 대답하니 김판서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다. 네 복으로 먹고 산다면 어디 집을 나가서 너 혼자 네 복으로 먹고 살아보거라. 그는 비가 그치자마자 막내딸을 집에서 쫓아냈다. 막내딸은 낡은 옷에 작은 간식 보따리만 들고서 쫓겨나게 되었다. 김판서는 늘 곱게만 자란 막내딸이 집 밖에서 고생을 조금만 해보면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 잘못을 빌 것으로 생각했다. 막내딸은 조그만 보따리만 들고 걷고 걸었다. 그러다 그녀는 어느 산골로 들어갔다. 보따리 속 간식은 다 떨어진 지 오래였기에 그녀는 몹시 배가 고팠다. 그러다 마침 그녀는 산골의 어느 초가집을 발견했다. 초가집에서는 은은하게 밥 냄새가 풍겨져 나오고 있었다. 허기진 막내딸이 초가집을 빼꼼 들여다보니 웬 할머니가 밥을 짓고 있었다. 할머니는 처음 보는 어린 소녀를 발견하고 물었다. 아니, 너는 누구니? 어디에서 왔니? 저는 저기 아래 마을에서 왔어요. 너희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니? 저기 마을에.
할머니가 보니 소녀는 행색이 꾀죄죄한 것이 이 집 저 집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지처럼 보였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리 어린 나이에 혼자 산속까지 들어왔을꼬. 부모가 있다면 이 어린애를 이곳까지 혼자 보냈을 리 없지. 할머니는 마침 소녀와 비슷한 나이의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자신의 손자 역시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 할머니인 자신이 맡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소녀의 모습에서 자신의 손자가 보여 차마 그녀를 그냥 보낼 수 없었다. 할머니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얘야,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살자. 너는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은 보키예요. 보키야, 배 많이 고프지? 밥부터 먹자. 그녀는 갓 지은 밥을 푸짐하게 떠서 보키에게 주었다. 보키가 허겁지겁 밥을 다 먹고 나자 할머니가 그녀에게 말했다. 밥 다 먹고 힘이 생겼으면 나 대신 내 손자에게 밥 좀 가져다 주겠니? 저쪽 작은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연기 나는 곳이 있을 게야. 거기에서 내 손자가 일을 하고 있을 거란다. 보키는 머리에 밥을 이고 할머니가 말한 길을 쭉 따라 걸어갔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정말로 연기가 나는 곳이 있었다. 할머니의 손자는 그곳에서 숯을 붓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 보는 또래 여자아이가 밥을 이고 온 것을 보고 할머니의 손자가 물었다. 너는 누구니? 나는 보키라고 해. 할머니가 내게 밥을 갖다 주라고 하셔서 가지고 왔어. 할머니가? 손자는 보키가 내려놓은 보따리를 풀었다. 너는 밥 먹었니? 응, 나는 아까 할머니가 주셔서 먹고 왔어. 그래? 알았다. 손자는 그제서야 밥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보키는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건댕이가 묻은 얼굴로 맛있게 밥을 먹는 손자의 모습을 가만 보다 말을 걸었다. 할머니가 나도 오늘부터 여기서 같이 살자고 하셨어. 그래? 응. 그래도 되니? 너 하고픈 대로 해라. 너는 몇 살이니? 10살이야. 나는 12살이다. 그럼 네가 동생이네. 보키는 무뚝뚝한 듯 하지만 자신을 배려해주는 손자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손자에게 밥을 갖다 주러 갈 때 자신의 밥도 함께 가져갔다. 그리고 굳이 숯 연기가 자욱한 곳에 쭈그리고 앉아 손자와 함께 밥을 먹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루는 보키가 여느 때처럼 손자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다. 밥을 먹던 그녀는 문득 숯을 굽는 가마를 유심히 보게 되었다. 그런데 숯가마를 이루고 있는 돌덩이들이 심상치 않았다. 밥을 먹던 보키는 숯가마 쪽으로 가까이 갔다. 무엇하려고? 조심해라. 아직 많이 뜨거워. 그냥 뭐 좀 살펴보려고 그래. 보키는 숯가마에 다가가 돌덩이들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해가 지고 어느덧 숯가마 속 뜨거운 열기가 어느 정도 빠져서 손자가 숯을 꺼내려 할 때였다. 보키가 숯가마의 돌들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숯을 빼갈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돌들을 빼가지고 가자. 뭐? 이 돌을 빼가자고? 손자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보키를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돌이 가지고 싶은 거면 내가 다른 돌을 주워다 줄게. 여기 이 돌은 빼면 큰일 난다. 이 돌 빼면 숯가마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아.
숯가마가 무너지면 숯을 구울 수 없고 그러면 숯을 팔 수도 없으니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살겠니? 나, 너, 그리고 할머니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기 돌은 빼면 안 된다. 그런데 손자의 설명에도 보키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었다. 오라버니, 내 말대로 해봐. 저 돌을 빼서 가져가야 해. 내 말대로 해야 해. 응? 안 된다니까. 이 돌 빼내면 우리 밥줄 끊긴다. 서방님, 내 말대로 해야 한다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한 번만 해봐요. 손자는 보키의 서방님 소리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보키와 자신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연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손자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그는 보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기집애 고집하고는. 그는 결국 보키의 말대로 숯가마를 이루고 있는 돌들을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보키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천을 가져와 검댕이가 잔뜩 묻은 시커먼 돌들을 열심히 닦았다. 그러더니 손자를 시켜 돌들을 반을 갈랐다. 보키는 반 갈은 돌들을 보자기에 넣고 손자에게 말했다. 내일 이것을 짊어지고 장에 가서 내다 파세요. 이 돌을? 네. 돌을 사가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 거예요. 그럼 얼마를 받고 팔아야 할까? 먼저 얼마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받으세요. 다음날 손자는 보키의 말대로 돌을 짊어지고 장에 나갔다. 장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돌들을 펼쳐놓았는데 아무도 사가려는 이가 없었다. 그럼 그렇지. 누가 돌을 사가겠어. 그렇게 해질녘 즈음이 되었다. 갓을 쓰고 점잖게 차려입은 노인이 장거리를 구경하며 지나가다 손자가 파는 돌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아니, 오늘 장에 이런 물건이 나오다니. 노인은 돌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았다. 그는 탄성을 내뱉으며 생각했다. 세상에, 이 시간까지 이것이 팔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도 이것이 황금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로구나. 먼저 채가는 사람이 임자지. 노인이 손자에게 황금돌들의 가격을 묻자 손자가 말했다. 어르신 형편 되시는 대로 주시지요. 정말인가? 노인은 또다시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욕심 없는 청년이 황금을 무더기로 팔다니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러면 자네 우리 집으로 가세. 좋은 물건을 좋은 값에 팔아준다니 내 어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나. 어서 나와 함께 가시게. 손자가 노인을 따라가 보니 그의 집은 말 그대로 으리으리한 부자였다. 자, 우리 집에서 며칠만 지내다 가게. 내 섭섭하지 않게 잘 대접하리다. 참, 자네 집은 어디인가? 손자는 노인에게 자신의 집을 말해주었고 노인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노인이 돈을 줄 낌새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손자가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잔치도 좋지만 이제 물건값을 주셔야죠. 손자의 말을 들은 노인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이 사람아, 돈은 진작에 자네 집으로 보냈지. 그 많은 돈을 어찌 직접 가지고 가려고 그랬나. 여기에서 잘 쉬었으면 이제 언제든지 집으로 가게나. 손자가 집으로 돌아가니 집에는 과연 커다란 엽전꾸러미 보따리가 몇 개나 도착해 있었다. 정확히 얼마인지 세어볼 수는 없어도 못해도 만냥은 되어 보였다. 얼떨떨해하는 손자에게 보키가 말했다.
이 돈을 가지고 아랫마을로 가면 집과 땅을 파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서 보시고 괜찮은 집과 땅이 있으면 냉큼 사오세요. 손자가 마을로 내려가 동네를 둘러보고 있는데 부잣집으로 보이는 집을 판다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으리으리한 집과는 다르게 모습이 거지꼴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집안이 쫄딱 망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집과 땅을 팔게 되었다고 했다. 손자가 조금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집주인은 손자가 돈이 없어 고민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손자의 옷차림이 부자처럼 보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마음이 급했던 집주인은 손자에게 지금 사면 싸게 주겠다고 했고 덕분에 손자는 원래 내놓았던 가격보다도 더 싼 가격에 집과 땅을 살 수 있었다. 복희와 손자는 이내 혼인을 해 부부가 되었다. 부부와 할머니는 집과 땅을 싼 가격에 구매하고 남은 돈으로 하인까지 거느리며 여유롭게 살게 되었다. 복희는 남편에게 말했다. 서방님, 누구라도 도움을 청하러 온다면 집에 모시고 잘 대접해 주세요. 남편은 아내 말을 들어 부자가 되었으니 이번에도 아내 말대로 집에 찾아오는 이들을 매번 잘 대접했다. 하루는 나이가 많은 거지가 동냥을 하러 왔다. 남편이 그를 사랑방으로 모시고 잘 대접하는 사이 아내도 사랑방을 찾았다. 아내는 사랑방을 떠나지 않고 극진하게 거지를 대접했다. 따뜻한 물에 목욕도 하도록 하고 비단 옷도 내어주었다. 거지는 안주인이 자신에게 지극정성으로 하자 황송한 마음에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다. 아버지, 저예요. 제 복으로 먹고 산다고 했던 막내딸입니다. 거지는 오늘날 부자가 된 막내딸을 쫓아냈던 김판서였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모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너무 놀라 말을 잃은 김판서에게 딸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그때 저를 쫓아내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되지 않으셨을 텐데 그것 보세요. 제 말이 맞았지요? 저는 제 복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잖아요. 나는 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올 줄로만 알았다. 정말로 그렇게 가버릴 줄은 몰랐어. 그저 잠깐 혼을 내려 한 것이었지 너를 진정으로 내쫓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김판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딸이 말했다. 알아요, 아버지. 제가 그때는 아직 어려 저의 의도를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화나게 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렇게 훌륭하신 아버지 아래에 태어난 것이 제 복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아래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제 복이라는 뜻이었어요. 딸은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팔지 않고 남겨둔 황금 반쪽이었다. 제가 철이 없어 아버지를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제가 큰 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께 드리는 제 선물이에요. 황금 반쪽을 받은 김판서는 딸과 포옹했고 둘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네 말이 맞았다. 네가 떠나고 나서 우리 집안이 금세 망해버렸으니 네가 바로 우리 집 복덩이였던 게지. 그리고 이렇게 복덩이를 다시 만나니 다시 집안이 일어설 수 있게 되었구나. 정녕 네 복으로 우리 모두가 먹고 사는 것이었구나. 아니에요. 복덩이 딸을 두신 것도 아버지의 복이지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복으로 지난날 그토록 크게 가문을 키우셨고 이제 다시 아버지의 복으로 집안을 일으키실 것이어요. 딸아,
아버지. 이후 김판서는 딸에게 받은 황금 반쪽으로 다시 집안 형편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는 이후 자신에게 행운이 찾아오더라도 자신의 복이라고 자만하지 않으며 늘 주변에 감사하는 노년을 보냈다. 또한 막내딸과 손자 역시 가진 부를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며 할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옛날 어느 산골에 한 선비가 당나귀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다. 선비는 한양에 들렀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는 한양 장터에서 산 아내의 고운 비단 저고리를 떠올리며 흐뭇하게 중얼거렸다. 평소 아내가 예쁘다 하던 진달래꽃색 저고리를 샀으니 얼마나 좋아할까. 좋아하는 얼굴이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구나. 기분이 좋아진 선비는 당나귀에게도 말을 걸었다. 나를 태우고 먼 길 건너라. 너도 노고가 많구나. 선비는 잠시 당나귀를 멈춰 세우고 내려 말했다. 어차피 이 외진 산골에서는 다른 당나귀 탄 사람과 마주쳐서 서로 피해가야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존재를 알리는 이 방울이 굳이 필요 없지. 네가 조금이라도 덜 답답하도록 이걸 풀어주마. 선비는 당나귀의 목에 둘러져 있던 방울을 풀러주고 방울을 붓짐 속에 넣은 후 다시 당나귀에 탔다. 그는 잠을 청할 주막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주막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어느 허름한 집이 있기에 집 앞에 가서 주인을 불렀다. 주인장 계십니까? 오늘 하룻밤만 묵어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한 노인이 등불을 들고 방 밖으로 나와 그를 맞이해 주었다.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노인은 흔쾌히 선비가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선비가 기쁜 마음에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있는데 방 밖에서 슥슥 하는 낯선 소리가 났다. 이에 선비가 궁금증에 문풍지에 난 구멍으로 마당을 엿보니 노인이 마당 귀퉁이에 앉아 칼을 갈고 있었다. 이 야밤에 갑자기 왜 칼을 가는 것이지? 그 기이한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선비는 노인의 바지 엉덩이를 통해 삐져나온 짤막한 꼬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바로 호랑이 꼬리였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보니 호랑이가 갈고 있는 것은 칼이 아니라 자신의 뾰족한 발톱이었다. 선비는 놀라 비명이 터져나오려는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생각했다. 호랑이가 도수를 부려서 사람으로 변장하고 산속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구나. 이 일을 어쩐다. 아직 내가 눈치챈 것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때 노인이 몸을 일으켜 일어나기에 선비는 서둘러 방문에서 떨어져 아무것도 보지 못한 양 짐 정리를 계속해서 하는 척 했다. 노인이 방에 들어오며 말했다. 제가 형편이 여의치 않아 손님 방이 따로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방에서 저와 같이 주무셔야 하겠군요. 선비는 두려움을 감추고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휴, 무슨 말씀을. 저는 객일 뿐인데 이렇게 재워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혹시 저 때문에 방이 너무 좁으시다면 저는 마구간에서 자도 괜찮은데 어찌 손님을 마구간에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방이 많이 좁기는 해도 두 사람이 누울 수는 있으니 걱정 마시지요. 그리고 다행히도 저에게 고약한 잠버릇 같은 것은 없으니 그 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비님께서는 혹시 잠버릇이 있으십니까? 어쩌죠? 저는 잠버릇이 있기는 한데 아내가 말하기를 저는 잠이 들면 꼭 자꾸만 뒤척거리며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낸다고 하더군요. 역시 저는 나가서 마구간에서 잘까요? 어떻게든 방에서 빠져나가려는 선비의 노력에도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문제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 그런지 잠기가 그닥 밝은 편은 아니라서요. 그럼 푹 주무시지요. 노인이 등불을 껐고 두 사람은 좁은 방에 몸을 뉘었다. 그러나 노인의 정체를 알게 된 선비가 잠이 올 리가 없었다. 노인으로 변신한 호랑이는 선비가 깊이 잠에 들기만을 기다렸다. 호랑이는 생각했다. 간만에 포식할 수 있겠구나. 이 녀석은 잠이 들면 부스럭거린다고 했지. 부스럭 소리가 나는 순간이 내 잔칫날이자 니놈의 제삿날이다. 선비는 그런데 호랑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선비가 부스럭거리지 않는 것이었다. 호랑이는 선비가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그만 자신이 먼저 잠들고 말았다. 옆에 누운 노인의 숨소리가 조금 달라진 것을 눈치챈 선비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생각했다. 호랑이가 지금 잠깐 잠든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일어나서 도망치는 순간 깨우고 말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선비는 최대한 부스럭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움직여서 자신의 보찜에 손을 넣었다. 그는 먼저 방울을 손으로 꽉 감싸쥐어 꺼내고 그 다음으로 아내에게 주려고 산 분홍 비단 저고리를 꺼냈다. 그는 숨소리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방울을 호랑이의 꼬리에 매달고 자신의 얼굴 위에 분홍 저고리를 걸쳤다. 지금이다. 선비는 일부러 요란스럽게 부스럭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켜 앉았고 그 소리에 호랑이가 깼다. 야, 이 선비놈이 이제야 잠이 들었나 보군. 호랑이가 선비를 잡아먹기 위해 일어난 그 순간이었다. 호랑이는 자신의 꼬리에 매달려 흔들리는 방울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때 선비가 저고리를 덮어 쓴 얼굴을 흔들며 말했다. 이놈 호랑이야. 나는 딸랑 귀신이다. 오직 호랑이 가죽만 먹는 그 유명한 딸랑 귀신이지. 죽은 호랑이 가죽을 벗겨 먹는 것이 지겨웠는데 네 놈이 산채로 먹이가 되기 위해 찾아왔느냐? 뭐? 딸랑 귀신? 그게 뭔데? 난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 들어본 적 없겠지. 나는 저 멀리 대국인 중국에서 온 귀신이다. 중국에 있는 모든 호랑이들 씨를 다 말려버렸으니 이제 이곳 호랑이들을 잡아먹으러 온 것이다. 네 놈이 붙잡은 선비가 중국에 다녀왔다고 말하지 않더냐? 그 놈의 몸에 붙어 조선에 몰래 들어왔지. 하하하. 호랑이는 자신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방울 소리와 눈앞에 있는 분홍 저고리의 움직임에 그만 딸랑 귀신 이야기를 덥석 믿어버리고 말았다.
호랑이는 냅다 주랭랑을 쳤고 호랑이가 뛰어 도망치는 와중에 대문 앞 어느 넝쿨에 방울이 걸려 빠지고 말았다. 한참을 뛰어 도망치던 호랑이는 작은 토끼와 부딪혔다. 튕겨나간 토끼가 금세 정신을 차리고 자신 앞에 있는 호랑이를 보자 호랑이는 자신을 잡아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인 것이다. 호랑이님, 저를 잡아먹지 않으실 것이지요? 귀신, 날랑 귀신이다. 날랑 귀신. 예? 네? 날랑 귀신이요? 호랑이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토끼에게 말했다. 그러자 토끼가 말했다.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 말인가요? 지금은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그제야 호랑이가 정신을 차리니 방울 소리가 나지 않았다. 토끼가 물었다. 귀신이라면 호랑이님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도망치셔도 더 빠른 속도로 날아와 호랑이님을 따라잡고 요란하게 방울 소리를 내야지요. 아무래도 그 선비에게 호랑이님이 속으신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다. 뭐라고? 그럴 리 없다. 분명 방울 소리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소리가 안 났더라? 토끼가 계속 딸랑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 호랑이가 말했다. 에이, 니까지 제일 조그만 조그만 짐승이 게. 감히 내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이냐? 아이고, 호랑이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디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거라. 날랑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야. 좋습니다. 그렇지만 호랑이님과 함께 딸랑 귀신을 확인하러 가는 길에 호랑이님이 저를 잡아먹지 않으시리란 보장이 없으니까요. 저를 잡아먹으실 수 없게 우리의 꼬리를 묶고 가보시지요. 토끼는 자신의 긴 꼬리를 호랑이의 짧은 꼬리에 묶었다. 묶어버렸다. 이렇게 하니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몸을 돌릴 때마다 토끼 역시 호랑이 꼬리 방향으로 몸이 이동해서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 호랑이와 토끼가 산속집 가까이에 와서 넝쿨을 건든 순간이었다. 넝쿨에 묶여있던 방울이 요란스레 소리를 냈고 호랑이는 기겁해 외쳤다. 이거 봐. 내 말이 맞잖아. 날랑 귀신님, 제가 귀신님을 못 믿고 되돌아와서 죄송합니다. 호랑이는 정신없이 이곳저곳으로 날뛰며 도망쳤다. 그렇게 한참 도망치다 보니 뒤에서 헥헥대는 토끼의 소리가 들렸다. 호랑이가 고개를 최대한 돌려서 토끼를 보니 자신에게 매달려 강제로 한참을 뛴 토끼가 헬쓱해진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엠버스. 토끼는 호랑이가 자신을 바라보자 겁먹은 나머지 미소를 지었는데 호랑이는 도리어 그 미소가 자신을 비웃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 토끼 자식이 기자식. 감히 나를 비웃어? 내가 귀신을 겁내한다고 날 비웃는 것이야. 호랑이는 힘껏 뒷발로 토끼의 몸을 뻥 찼고 그 순간 토끼의 긴 꼬리가 뚝 잘리고 말았다. 토끼는 짧은 꼬리를 흔들며 재빨리 도망쳐 버렸고 호랑이는 딸랑 귀신이 자신을 계속 쫓아올까봐 계속해서 도망쳤다. 방에 남은 선비는 호랑이가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을 알고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방울과 저고리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늘이 나를 도왔다. 그는 곧바로 마곡간으로 나와 당나귀를 쓰다듬어 주었고 당나귀를 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재회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호랑이의 꼬리가 오늘날처럼 긴 것은 본래 짧았던 호랑이의 꼬리가 토끼의 긴 꼬리와 합쳐져서라는 설화가 있다. 토끼의 귀엽고 앙증맞은 몽당꼬리가 호랑이에게 달려 있었다면 어땠을까? 호랑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귀여운 동물로 보였을까? 상상해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금 장수가 살았다. 소금 장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그의 걱정거리이기도 했다. 아들은 착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재주가 없어서 늘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기 때문이다. 그런 아들을 보다 못한 소금 장수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 말했다. 얘야, 너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네 힘으로 밥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은 자고로 먹고 살 방편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어찌하려고 매일 그렇게 빈둥대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아들은 천연덕스럽게 답했다.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저도 아버지를 따라 소금 장수가 되어야지요. 저도 아버지처럼 소금 장수가 되어 소금을 팔아 먹고 살면 되지. 무슨 걱정이시랍니까? 소금 장수는 한숨을 푹 쉬고 말했다. 장사가 어디 그렇게 쉬운 것인 줄 아느냐? 얼마나 부지런해야 하는데 너처럼 매일 빈둥대기만 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다. 소금을 팔러 이곳저곳 하루 온종일 돌아다녀야 한단 말이다. 에이,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저도 마음 먹으면 다르지요. 몸으로 때우는 것은 자신 있는 걸요. 몸으로 때운다고 되는 것이면 다행이게. 네가 소금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소금을 사줄 것 같으냐? 장사란 그리 만만히 볼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나 아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다. 아이 참, 저도 할 수 있다니까요. 소금 들고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소금 사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안 해봐서 그렇지 하면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제가 또 목청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 저도 소금 장수가 될래요. 아버지는 아들을 말로는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속는 셈 치고 아들에게 소금 한 포대를 주며 직접 팔아보라고 했다. 다음 날 아들은 소금 포대를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사람이 많은 곳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마침내 아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발견했다. 그는 그곳에 자리 잡고 소금 포대를 내려놓고는 외쳤다. 소금 사세요, 소금. 질 좋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들이 외쳐도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도 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이리저리 이동할 뿐이었다. 소금 사세요. 소금입니다. 아들이 계속 외치자 사람들 중 한 명이 다가와 짜증을 내며 말했다. 이보시오.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다른 데 가서 파시오. 정신없어 죽겠는데 소금은 뭔 소금이요? 그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 휙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일하느라 땀을 한 바가지는 더 흘려서 목말라 죽겠구만. 이런 때에 소금은 무슨 소금이야. 남자는 곡괭이를 들고 자신이 일하던 곳으로 돌아갔다. 아들이 자리를 잡은 곳은 다름 아닌 광산이었던 것이다.
아들이 소금을 하나도 팔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거 봐. 아이고, 이 요령 없는 녀석아. 그런 곳에서 소금을 팔려고 했다면 그 사람들 대신에 땅이라도 좀 파준 다음에 소금 사세요 라고 외쳤어야지. 아, 그런 거였어요? 아하. 아버지면 먼 옛날부터 엘리아스의 방은 우리의 것이었다. 즐겁고 즐거운 아버지의 충고를 들은 아들은 다음 날 다시 소금을 들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은 아들은 서둘러서 사람들을 해치고 한가운데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소금 포대를 내려놓은 아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준비해온 곡괭이를 들고 마구마구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흐차! 흐차! 그런 후에 아들은 땀을 닦으며 뿌듯한 얼굴로 외쳤다. 소금 사세요! 질 좋은 소금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달리 사람들은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 중년 부부가 달려나와 화가 난 목소리로 외쳤다. 좋은 날 좋은 자리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랍니까? 당신 누구요? 누군데 우리 아들 혼례잔치를 망치는 것이요? 그곳은 어느 부부의 혼례식이 열리던 장소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혼례 잔치를 즐기며 음식과 술을 먹던 와중에 갑자기 소금 장수의 아들이 난입해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댔으니 그야말로 기행이 따로 없었던 것이다. 이자를 당장 쫓아내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니 아들은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 이번에도 아들이 소금을 하나도 팔지 못하고 집에 오니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그런 곳에서는 경사로다 라고 외치며 춤이라도 좀 춰준 다음에 흥겨운 분위기에서 소금을 팔았어야지. 아, 그런 거였어요? 이런, 이제 알겠어요. 그렇게 다음 날 아들은 또 소금을 팔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어떤 곳에 사람들이 한가득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달려가 소금 포대를 내려놓고 자리를 잡았다. 어디 갈고 닦은 몸놀림을 좀 뽐내볼까? 아들은 덩실덩실 흥겹게 춤을 추며 외쳤다. 경사로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 일부가 그를 보더니 울그락불그락 화가 난 얼굴로 달려와 외치는 것이었다. 뭐? 경사? 네 녀석 지금 뭐라고 했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우리 집이 불타는 게 네 놈에게는 경사냐? 경사야? 그렇다면 어디 경사스러운 날에 먼지나게 맞아보아라. 알고 보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마을에 난 큰 불을 끄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다. 아들은 화가 난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나서야 겨우겨우 소금을 챙겨서 달아날 수 있었다. 이번에도 소금을 하나도 팔지 못한 아들이 얼굴에 멍까지 들어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이없어하며 말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 같으니라고 맞아도 싼 행동을 했구나.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물을 끼얹어 불을 끄고 나서 소금을 팔았어야지. 아, 그런 거였어요? 아, 이제 정말 알았어요. 다음 날, 이번에도 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곳에 가니 구경꾼들 사이에서 두 남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다. 아들은 냅다